반려견이 생후 6개월을 넘기면 보호자들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 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멀쩡한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인간이 성적 욕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진짜로 느끼는 건데 남성 보호자분들이 특히 수컷 아이들 중성화를 할 때 표정이 정말 안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입을 하고, 하지만 국내의 전문가들은 중성화 수술을 반려견의 필수 조건으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사들의 강아지가 안 한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중성화를 해야 하는 이유,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윤입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약 1930년 도심에 인구가 집중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개와 고양이의 개체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867년 뉴욕에서는 거리를 활보하는 유기견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를 조절한다는 이유로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 익사였습니다. 뉴욕의 맨하탄 바로 옆에 허드슨 강이라고 있거든요. 이만한 장에 강아지들이 거의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가득가득 차 넣은 다음에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한 번에 한 50여 마리의 유기견을 이렇게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강에 빠뜨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중성화가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1950년대 무렵 수의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로 중성화 수술은 암수 모두에게 해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90년대에는 대대적인 중성화 캠페인과 더불어 안락사 반대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안락사되는 동물의 숫자는 90%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의도하지 않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결국에는 무고한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행동학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강아지는 나이가 들면서 각종 이 생식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암컷이 임신 가능한 시기를 발정기라고 하는데요. 이 발정 전기에는 자궁의 혈액이 늘어나면서 외음부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외음부 출혈을 강아지의 생리라고 하죠. 암컷 강아지는 6, 7개월에 한 번씩 2에서 3주간 생리를 하게 되고요. 생리를 하고 나면 자궁 경부가 조금 열립니다. 근데 팬티를 입고 있지 않으니까 생식기 쪽으로 막 세균이 역행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궁 안에 염증이 가득 찹니다. 농이 가득 차요. 말 그대로 자궁에 축농증이 생긴 거죠. 이거는 응급수술입니다. 터지면 복막염, 폐혈증 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대표적인 질환이 유선종양인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가 평생 동안 유선종양을 가질 확률, 프랑스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35%나 됩니다. 이 35% 중에서 또 반은 암으로 발전하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강아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수컷은 암컷처럼 특별히 발정기라는 시기가 없습니다. 발정기를 맞은 암컷 강아지가 내는 페로몬 냄새로 짝짓기 본능이 자극돼서 발정을 하게 되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수컷이 발정난 암컷을 만날 경우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암컷이 수컷을 항상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기에만 올라와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승가 허용기가 아닐 때 올라타면 물릴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승가 허용기면 더 문제예요. 강아지들은 한번 교미를 시작하면 해부학적 구조상 사람이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암컷 보호자에게 원치 않는 새끼를 만들어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수컷 강아지는 이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본능적으로 집안 곳곳에 소변을 보는 마킹 행위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나 다른 강아지 혹은 기타 물건 위에 올라타서 짝짓기를 하는 것처럼 엉덩이를 마구 흔드는 마운팅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성화, 유무와 상관없이 암컷과 수컷 상관없이 모든 강아지들은 마운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성화를 안 한 강아지들은 좀 더 성적인 마운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성화를 한 강아지들은 놀이 아니면 관심 끌기, 개들끼리는 약간의 우위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운팅이 싫고 허용해주지 않을 거라면 마운팅을 하는 순간 안 된다라고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 욕구가 더 커서 안 된다고 해도 해요. 우리도 안 된다고 해도 하는 거 많잖아요. 걔들도 그래요. 중성화 후에 마운팅의 67%가 호전을 보이고 마킹은 50%, 공격성은 63%가 호전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극도의 행동학적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 맹인 안내견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성화된 수컷이 통과 확률이 1.3배 높았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의 수명이 더 길고 건강하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보호자들이 고환 제거술, 이제 거세, 그렇게 사는 게 하지만 이런 거부감은 과도한 감정이입에 따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자가 번식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욕구를 평생 동안 느끼는 게 반려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문화의 최고 선진국 유럽은 왜 한국이나 미국보다 중성화 비율이 낮을까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93%의 반려견이 중성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문화의 차이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반려동물의 수가 인구수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산책을 해주지 않으면 동물학대라고 비난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오지 말아라. 근데 사진이 하나 떴죠.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진이 뜹니다. 그 필수적인 것들의 반려견의 산책이 들어있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독일의 경우는 반려견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 2-3주간의 의무교육기간을 가져야 돼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입니다. 축구장 22개 크기고요. 현재 직원만 한 140명, 그리고 동물 100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견이 공격적이라면 입마개를 하는데 이 꺼리낌이 없는 인식,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중성화를 하는데 행동학적 이유를 지워버리는 거죠. 즉, 보호자가 중성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행동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직접 교육, 관리하고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럽은 반려견이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아주 길어요. 어디를 가든 반려견과 함께 하려고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반려 문화의 차이가 중성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유기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죠.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은 뚱뚱하고 게을러지나요? 중성화를 하면 식욕이 증가할 수 있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보호자가 올바른 양을 계속해서 급여하면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전생에 한 번은 임신을 해야 건강하다? 그건 사람도 임신을 한 번 해야지 건강한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람처럼 난관 수술도 가능할 텐데 왜 자궁과 난소를 모두 적출해야 할까요? 난관 수술을 하게 되면 난자가 지나가는 길을 차단해서 임신은 막지만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계속 나와요, 이 여성 호르몬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행동학적 문제와 의학적 문제들은 모두 호르몬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음낭을 절개한 뒤에 고환만 제거합니다. 수컷의 고환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고환 종양과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확률을 조금 감소시키고 예방이 되게 됩니다. 중성화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발정 전에 중성화를 할 경우 유선 종양을 99.5% 예방 가능하고요. 첫 번째 발정과 두 번째 발정 사이에 중성화를 하게 되면 92% 예방 가능하고요. 근데 세 번째 이후로는 유선 종양의 예방에 효과가 크게 없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유선 종양의 완벽한 예방을 위해서는 첫 발정 전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너무 빠른 중성화의 단점은 성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골관절 질환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된다면 유선 종양의 예방 효과가 92%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발정이 끝나고 한 2-3개월 후에 수술하는 것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림프에 생기는 림프종과 뼈에 생기는 골육종, 요실금,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하지만 발생률을 비교해 본다면 유방암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고요. 유방암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선 종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성화를 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전히 고민되신다면 해답을 줄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생을 마감한 강아지 4139마리의 의학적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성화를 한 강아지의 평균 수명이 1.5년이 더 길었습니다.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8.2년 정도의 시간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첫 강아지를 보내봤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제가 그렇게 울고 힘들어할 줄 몰랐는데 그때 얘한테 계속 기도를 했던 게 하루만 더 살아달라고 였는데 1.5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저는 수의사이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성화를 더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대자루에 새끼 강아지 넣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중성화 수술이 더 활성화되고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수의사들은 중성화를 하라고 하고 TV에서 어떤 전문가는 중성화를 했을 때 더 안 좋다고 하니 이게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반려견과 보호자에게 모두 행복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반려견이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아플 때 나 아파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람은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강아지의 경우는 다르죠. 아파도 직접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건강 상태를 틈틈이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실 강아지의 똥을 잘 주시하면 어느 정도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똥으로 알아보는 건강검진법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강아지들이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이유 중 2손가락 안에 드는 이유가 바로 똥입니다. 어떤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똥을 싸면 곧바로 치워버려서 반려견의 똥이 무슨 모양인지 어떤 색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려견이 똥을 싼 후에는 반드시 4C를 확인해 주세요. 4C란 컬러, 색, 컨텐트, 내용물, 컨시스턴시, 굵기, 그리고 코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강아지의 변에 이상한 점을 알고 싶다면 정상변의 색깔부터 알아야겠죠? 강아지의 정상 똥의 색깔은 갈색입니다. 그런데 똥이 초록색으로 나온다면 술을 많이 먹었거나 담낭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빨간 줄이 있거나 변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빨간색인 경우에는 하부 소화기, 그러니까 대장에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이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검정색인 경우에는 상부 소화기, 위와 소장의 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사람들은 빨간색을 더 걱정합니다. 왜냐? 우리는 피에 대해서 되게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위나 소장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이 빨간색 피가 소장에서 소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빨간 똥보다 검정 똥이 더 위험해요. 그리고 하얀색 점이 똑똑똑똑 있거나 뭔가 고무줄같이 하얀색 이렇게 줄이 있는 경우 있어요.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건데 만약에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데리고 오게 되면 이렇게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백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백변 같은 경우에는 뼈 많이 먹였을 때예요. 저는 수의사로서 그냥 모든 종류의 뼈는 익혔든 익히지 않았든 뼈 주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뼈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칼슘 때문에 똥이 하얘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변비가 걸리거나 장폐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뼈를 많이 먹은 거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백변의 이유에는 췌장 쪽 문제 아니면 담낭 쪽에 문제가 있을 때 하얀색 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강아지가 황금똥을 누웠다, 이건 건강에 좋다는 의미일까요? 반려견의 똥 색깔이 아주 노랗다, 황금똥이 나왔다면 이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반려견이 나이가 많다면 황달을 확인하려면 개의 눈꺼풀을 이렇게 올려서 눈의 흰자 색깔을 확인해 주세요. 흰자가 노란데 똥까지 노랗다면 이거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내용물, 컨텐츠입니다. 강아지 똥을 살펴볼 때 특히 보호자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똥 안에 든 내용물 때문인데요. 우선은 구충이라고 해서 그냥 동그랗게 생긴 하얀색 점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회충처럼 길고 채찍처럼 생긴 그런 기생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은 간단해요. 구충제를 먹이면 대부분 해결되고요.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광범위 구충제를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약 먹이잖아요. 심장사상충 약에 따라서 심장사상충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장에 사는 구충이나 회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장사상충을 올바른 제품으로 꾸준히 예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털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뭐 강아지, 고양이도 그럴 수 있는데 알레르기 또는 피부병의 징후일 수 있는 게 애들이 가려우니까 핥아요. 많이 핥다 보니까 그 털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똥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든 개들은 이식증이라고 해서 이상한 것들을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이식증을 많이 보이는 견종이 리트리버 친구들이 아무거나 막 입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뭐 플라스틱, 돌, 우리 집안에 있는 뭐 비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먹은 것 중에 이게 다 나온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장이나 위에 딱 껴서 되게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세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코팅. 만약 반려견의 변을 치우다가 투명하고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덩어리들이 같이 보인다면 우리가 젤리똥, 투명똥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아지의 점액변입니다. 점액변. 점액변의 원인은 장의 점액으로 분비성 대장염이 원인입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대부분 그냥 모르고 지나가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사료를 바꾼 경우나 세균 감염, 림프종이나 선종, 뭐 이런 암 아니면 소화흡수 불량 등으로 만성적으로 그리고 비전염적인 것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상 상태에서도 일시적으로 점액이 섞인 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식욕이나 활력의 저하, 구토의 동반 여부 등 다른 컨디션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굵기, 컨시스턴시입니다. 반려견의 변을 휴지로 집어 들었을 때 바닥에 흔적이 거의 남지 않고 약간 말랑하지만 단단하면서 색깔이 갈색을 띠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양 자체가 없는 그런 똥들, 이거 심한 설사. 약간 모양은 있는데 그래도 무르다. 막 이렇게 손으로 집었을 때 이렇게 막 뭉그러지는. 조금 더 이제 딱딱해지면 들었을 때 이제 바닥에 좀 많이 묻는 거. 오히려 이제 굵기가 너무 강해지는 경우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똥들은 이제 염소똥 같이 되고 딱딱하죠. 그렇다면 강아지의 변이 딱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변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뼈 같은 칼슘 섭취가 너무 많았을 때 딱딱해질 수 있고요. 수분 섭취가 너무 적을 때 아니면 이제 좀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 2회 정도 배변을 하던 강아지가 이틀 이상 변을 보지 않는다면 변비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강아지들은 자꾸 자세만 잡거나 빙빙 도는데 변을 못 봐요.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니까 배가 빵빵해지고 더부룩해지겠죠. 그럼 식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욕은 떨어지고 배에 가스는 차니까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변을 볼 때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강아지가 변비에 걸리는 원인은 운동 부족, 그리고 음식 섭취, 그리고 탈수, 장염 등 다양한데요. 물 섭취량이 부족하면 변비에 쉽게 걸립니다. 반려견이 충분히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면 반려견의 변비 예방을 위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강아지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매일 물그릇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국립연구회의 내셔널 리서치 카운실에서 출간한 개와 고양이 영양학 연구 자료,
여기서 보면 1일 권장 열량과 수분 섭취량을 1대1의 비율로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상 수분 섭취량은 20에서 70ml per kg per day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킬로그램당 20에서 70ml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강아지가 스스로 음수량을 채울 수 있도록 습식 사료가 건사료보다 더 좋아요. 대신에 단점이 우선 비싸고요. 이빨 잘 닦아줘야 돼. 치석이 더 쌓이기 좋아요. 근데 이제 음수량을 채우는 데는 훨씬 습식 사료가 좋겠죠? 그리고 물을 자주 갈아서 신선한 물을 주는 거. 물맛을 느끼는 사람보다 좀 더 특수한 기관이 있어서 물맛에 까다로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향 나는 걸 조금 섞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온 음료와 물을 5대5로 섞어서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온 음료들 이렇게 달달하고 그러면 강아지들이 더 좋아하고 확실히 더 흡수도 잘 돼서 탈수를 조금은 보완할 수 있어요. 먹어도 돼요. 단 이온 음료 선택할 때 뒤에 한번 봐서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자일리톨은 개들에게 안 좋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단 이거 계속 주면 살찔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에 얼음 띄워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더 시원해지니까요. 그리고 정수기 사용. 근데 왜 정수기가 좋을까요? 고인물보다 흐르는 물이 산소 포화도도 높아지고 더 시원하고 신선해요. 근데 정수기가 조금 까다로운 건 필터 청소가 또 좀 귀찮은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봤는데 밥 안 먹고 물 좀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중에 스텐 그릇이어서 싫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강아지들이 움직임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스텐 그릇은 어때요? 내가 먹으려고 가까이 가면 그 앞에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비쳐요. 그래서 거기 안 다가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것과 반대로 동물병원을 찾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피부병 아니면 설사입니다. 이 면역력이 약하고 탈수에도 훨씬 더 취약한 어린 강아지들은 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강아지가 설사를 한다면 원인을 잘 생각해보고 대처해야 되는데요. 강아지가 설사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삼투압성 설사입니다. 과식으로 인한 설사인데 삼투압성 설사가 뭐냐면 보통 우리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이온에 따라서 그 농도의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음식물이 장내로 들어갔을 때 원래 우리 몸이 장의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뭔가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거기에 삼투압이 높아져 버리면 물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 몸에 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설사를 유발시키는 거죠. 설사가 위험한 이유는 설사 그 자체가 아니라 탈수예요, 탈수.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주의 깊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린 강아지, 특히 한 5, 6개월 이전에 아직 접종도 끝나지 않은 아이들이 설사를 하면 이건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병원 가세요. 노견이 설사를 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바로 병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던 강아지들의 분변만 유심히 좀 관찰을 해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조금 더 미리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분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좋은 음식을 주고 충분한 운동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건강한 똥을 쌀 거고 우리가 볼 때마다 아, 우리 아이는 참 건강하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반려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산책 시간인데요. 겨울만 되면 안 그러던 애가 이상해요 하고 상담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왜일까요? 산책 시간이 부족해서예요. 내가 춥다고 방콕을 하니 반려견들도 강제로 집에 감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추운 겨울에 무작정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엔 걱정거리가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반려견을 행복하게 하는 산책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강아지들은 산책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실 반려견들에게 산책은 단순히 운동과 놀이가 아닌 생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들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걷고 킁킁킁킁 냄새를 맡지 못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이 합성이 낮아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계절성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감소되고 평소에 흥미를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식습관, 수면 습관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하루 2번
총 1시간에 산책을 시키지 않을 경우 동물 학대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기준에 따르면 저도 독일에 가면 고발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번 해주고 있거든요. 서양에서 반려견의 산책 시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유에는 화장실 교육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매일 배변 패드나 화장실에서 이를 보며 집안에서 지낸다는 건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눈에 가장 충격적인 건 대소변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루에 14시간 이상 외출 한 번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지낸다는 건데요. 우리는 화장실 훈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에서는 하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반려견의 대소변을 집안이 아닌 산책할 때 아니면 마당에서 이렇게 밖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반려견은 생리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죠. 뉴욕의 맨하튼에서도 반려견을 대신 산책시켜주는 도그 워커들이 고액 연봉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놀러 갔었는데 10마리씩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맨하튼에는 독파크,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공원들이 그 비싼 땅덩어리에도 되게 많이 있어서 거기서 풀어서 좀 놀게 해주고 산책시켜주고 다시 데려다주는 그런 직업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다면 강아지 산책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주말에 몰아서 길게, 짧더라도 매일. 여러분의 선택은?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산책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횟수가 중요해요. 원래 개들은 자신만의 일이 있었어요.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사냥을 돕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자신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즈웍이라고 하죠. 계속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것도 우리 강아지들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개의 전체 역사에서 정말 짧은 기간에 불과한 이 반려동물로서의 삶이 시작되면서 개는 일을 잃었고 넘치는 에너지를 어쩌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종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반려견의 산책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100만 배에서 최고 1억 배까지 발달되어 있는데 산책 시의 냄새는 훌륭한 정신적 자극이 되고 소변, 대변, 항문낭 분비물 등에 존재하는 화학적 메시지를 통해서 개들의 일상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코로 본다고 말할 정도로 후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가 강아지의 기분과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올림픽 수영장 2개를 채운 물에 잉크 한 방울 정도의 양을 떨어뜨려도 찾아낼 수 있고요. 물체의 냄새를 성분별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카레 냄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개들은 그 안에 있는 재료 하나하나의 냄새를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의 코는 안에 단면을 보면 정말 미로처럼 돼 있어서 해부학 공부할 때 조금 징그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보호자님이 긴장하면 개들이 다 알아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냄새를 우리 개들이 맡게 되는 거죠. 요즘 반려견을 위한 노즈웍, 후각 훈련을 위한 각종 장난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긴 해요. 좋은데 그 어떤 이런 노즈웍 장난감도 산책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산책해서 바깥의 냄새는 항상 바뀌거든요.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냄새 맡고 마킹하는 게 사람들 SNS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면 또 냄새가 바뀔 거고요. 비가 오게 되면 땅 냄새가 촉촉해지면서 이 흙 냄새나 땅 냄새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 냄새가 바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꼭 한번 바꿔보고 싶은 게 이건데요. 산책 도중에 저 건너편에서 다른 개가 걸어오면 어떻게 해요? 인사해 친구야 하고 막 이렇게 인사시키죠. 근데 처음 보는 개는 바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개들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화가 돼 있지 않은 강아지들은 보호자 뒤로 숨거나 막 안아달라고 하거나 혀를 이렇게 낼름거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싫다는 표현을 해도 상당수의 보호자분들이 다른 개 쪽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막 이렇게 이끌고 가죠. 개 입장에서는 나는 싫어 죽겠고
충분히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보호자가 야속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를 보는 순간 놀고 싶어서 막 뛰어가는데 이 줄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이 되다 보니까 흥분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산책줄에 의한 공격성, 리시 어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은 대부분 자기 몸이 어딘가 이렇게 속박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적응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은 사회화 시기 때 많이 차보는 거예요. 사회화 시기라고 하면 2개월에서 4개월 때인데 집에서도 뭐 줄 가벼운 걸 달아놓고 밥을 먹게 한다거나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집안에서도 이렇게 줄을 들고 좀 쫓아다녀 본다거나. 성견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은 리시 텐션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러 줄을 매고 살짝 당기고 칭찬하고 살짝 당기고 칭찬하고 당겨지는 느낌을 보통 싫어하는 건데 당겨질 때마다 칭찬을 해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텐션이 탁 오게 되면 보호자를 쳐다봐요. 간식 주려고? 이렇게. 산책줄의 길이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곧 산책줄의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줄은 자동줄이에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줄 있죠? 한번 우리 보호자분들 목에다 한번 걸어보세요. 전 해봤어요. 어느 정도의 텐션이 계속 느껴져요. 요즘 친구들은 안 하나? 우리 어렸을 때 실전하기 이거 되게 아재스러운 건가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반려견과 보호자가 소통하기 위한 전화기 같은 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텐션이 오고 있다?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 줄에서 오는 신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원래 이렇게 땡기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전에도 좋지 않아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거나 고양이가 뛰어가면 본능적으로 막 그냥 돌변해버려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4m, 5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갑자기 뛰어나갔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산책을 나가도 괜찮을까요? 네, 제 대답은 한결같이 예스입니다. 너무 춥지 않다면 산책하시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물론 겨울에 산책은 위험 요소도 많아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아지들도 추위를 느껴요. 강아지들의 털이 얇은 내피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평균적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피당 표면적이 넓을수록 체온을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일수록 추위에 훨씬 더 약하게 되고요. 강아지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정도 추웠을 땐 그래도 좀 조심해야 돼 라는 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준 표입니다. 이 세로축이 기온, 가로축이 동물의 크기예요. 중형견은 보통 한 10에서 20kg 정도, 20에서 25kg 이상을 대형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형견 같은 경우는 12도, 중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10도,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7도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 밖에서 재밌게 놀아. 라는 온도고요. 이 숫자 3이 써 있는 것부터 조금씩 조심해야 됩니다. 털이 좀 짧은 견종들, 단모종 견종, 아니면 선천적으로 추위에 약한 견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반려하고 있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같은 친구들은 갑상선 기능도 조금 활성화가 안 돼서 추위를 더 탄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위험도 5를 보면 네, 이거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추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나가게 되면 이제 옷을 요즘 패딩도 잘 나오니까요. 이게 히트텍도 나오고 있어요. 아주 따뜻하게 입히고 나가시거나 밖에 있었던 아이들은 들어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눈이 오거나 좀 습도가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점수에다가 플러스 2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6개월 이하의 강아지들도 플러스 1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알래스카 말라미트 이런 종들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위험도에서 1씩을 빼줘야 돼요. 여름에 정말 막 우울증처럼 막 힘들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다가 겨울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너무 행복해요. 영하 6도부터는 작은 체구의 반려견들에게는 오랫동안 있을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라는 추이고요. 영하 12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질 때는 야외 활동을 길게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호르몬성 질병으로 털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는 옷을 입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옷을 입기 싫어하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옷 입을 때 막 보호자를 물려고 하고 막 난리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배 밑에서 이렇게 스트랩만 간단하게 딱 채워주면 되는 옷들이 있어요. 이런 옷을 장만해서 산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걱정은 우리의 발이 시리지 않을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보리차 냄새나고 말랑말랑한 그 반려견들의 발바닥은 물, 흙, 돌바닥 이런 척박한 환경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훨씬 더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발바닥은 동맥과 정맥이 아주 가깝게 지나가요. 동맥의 따뜻한 이 온기를 정맥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체온 보존 및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추운 상황에도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 제설제를 뿌리게 되는데 이 염화칼슘은 개들의 발에 자극을 주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걸 먹어요. 산책하다가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건 산책 후에 염화칼슘이 묻어요. 그러면 간지럽고 따가운 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발을 막 이렇게 터는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집에 와서 잘 씻겨주지 않으면 핥아요. 이렇게 염화칼슘을 먹으면 구토 등 이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발에 거부감이 없는 반려견은 이 시중에 판매되는 강아지 신발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품 중 상당수가 강아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산책 후에 잘 닦아주시고 풋밤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관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기와 독감도 조심하셔야 돼요.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겨울이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면 집에 가습기 틀어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재채기하고 코감기 걸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산책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버티는 강아지들은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더 놀고 싶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줘 봐요. 한번 잠깐 들어서 한 4-5발자국 가다가 다시 내려놔 봐요. 그러면 대부분 갑니다. 두 번째는 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산책을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또 하나,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내분비계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추위에도 약하고요. 에너지가 없어서 움직이기도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아이들이 산책을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강아지가 산책을 2년 동안 안 한다, 밖에만 나가면 앉아 있는다라는 게 문제 행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딱 들어오는 순간 보였어요. 살이 쪄 있고 등에 데칼코마니처럼 털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고집을 부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학적 문제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는 반려동물들의 행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서 가장 처음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반려견들이 올드보이의 최민식처럼 살고 있진 않았나. 우리가 이뻐해 주기만 하지 정말 아무것도 취미생활 없이 갇혀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보호자와 동물이 같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산책을 하지 않으면 반려견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반려견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